참 이 책을 들고 나오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참 이 책을 말하게 되면은 그 2018년도에 그 진짜 여태까지 헬조선 한 것은 시작도 아니었다라는 게 물론 이제 그동안 저 인재라 그러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일어난 듯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 헬조선의 시작은 2018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우리가 지금 저 배금주의 사상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각광을 하죠. 누가 요즘 뭐 농사 지으려고 합니까? 누가 저 힘든 뭐 3D 뭐 3D 있지 않습니까? 디피컬트 어렵고 덜이 더럽고 데인저로스 위험한 일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기피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제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모든 경제학자한테 물어봐도 이 말을 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놀고 먹고 중국의 어떤 노동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그동안 중국은 이제 벌어도 그 열심히 이제 노동의 가치를 벌어들인 거죠. 벌어들인 건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미국하고 이제 무역 마찰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괜히 그런 무역 마찰이 일어날까? 중국으로서는 쓸모없는 달러를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를 뭐를 계산을 하건 뭐를 하건 다 현찰을 던집니다. 부동산도 그러고 뭐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다시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왜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은 지금 죽은 경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거의 뭐 구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뭐 판단이 쓰고 이 지금 이 책을 쓰신 분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가 봐야 할 걸 대한민국 이런 참 강대국 그 사이에 낀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진짜 열강들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또 많은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저력을 보여준 나라다. 더욱이 이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적화 통일이 아니고요. 무력을 통해서 이제 뭐 통일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살상이 있고 피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펄스 프래그를 유도를 하고 무슨 오토 원비어 얘기하면서 뭐 소니 해킹 얘기하면서 오바마가 뭐 미국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로켓맨이라고 저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을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 전부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3차 세계대전까지는 저는 안 보고 있지만서도 그런 세력들이 있다. 지금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는지. 그 돈을 따라가 봐라. 그 돈놀이하는 놈들이 결국에는 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순실을 따라가 봐라. 왜 최순실이가 그 로키드 마운틴 이런 애들을 만났냐.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은 여러분들 돈과 결부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어머니 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어머니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쭉 음모론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눈속임을 했을 뿐이지 그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었다라는 걸 밝힌 영상을 제가 이렇게 저 타이핑을 쳐갖고 올렸는데 번역을 해서 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고 있는 건데 이 속임수를 왜 자꾸 유지를 할까? 여러분들을 노예의 상태로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만들려 그러면 누가 노예가 되고 싶어해요? 누가 이런 자꾸 허황된 돈을 자꾸 믿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빚을 지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칼, 그러니까 무력으로, 또 하나는 빚이다.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들 아마 이제 빚에 독촉을 받는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결국엔 자살을 택하고 이런 주류의 어떤 영화도 많이 있었고 참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과거부터 얼마나 그 심지어는 이제 같은 민족에게는 돈에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뭐 탈무드에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과거 이제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돈놀이 장사를 잘했죠. 그러나 같은 민족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게 죄악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받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책은 거의 그래프로 이어졌어요. 그래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다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 금방 보겠네 했는데, 이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빨리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12페이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충격에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국이 위험한지 바로 나와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중국 수출 비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당연히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 상대국에서 나 수입 안 해? 니네 물건 안 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출하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는 또 안 팔리는 물건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한국을 보세요. 한국. 자, 칠레가 그나마 높다고 했는데 한국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전부터 이렇게 무슨 사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니 뭐니 뭐 해갖고 쭉 나오는 것도 보면은 연쇄도산이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참, 이 사람이 어떤 글씨를 썼나 한번 읽어보죠. 한국은 12%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다. 다음이 칠레로 9%, 그 다음은 호주로 4%다.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밖에,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위험. 지금 일본에서 그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하는데, 한국이 솔직히 더 위험한 것은 제가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랄까 이렇게 사람이 죽은 숫자로 인해서 줄어든 것보다는 해외로 많이 원전 피폭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다고 치자 그러면, 한국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이주민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그 어떤 해보다 엄청나게 많았고요. 제가 요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자녀 출산율이 한 명 정도 되면은 인구가 반토막에서 또 반의 반토막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을 낳으면은 또 다른 사람도 어차피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때문에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이 난다니까, 결국엔 네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을 낳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디파퓰레이션, 아젠다 21,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나는, 이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기를 많이 낳아라 막 이런 것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결혼을 할 수 없는 사회, 이 경제라는 이 허구성을 들어서 참 문제가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요. 지금 저는 이 책을 열자마자 한 지금 몇 페이지 읽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대외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높았나? 과거 뭐 러시아든 소련이든 그렇게 국가 위기, 그 뭐 물론 이제 뭐 볼셰비키 혁명 이런 것들 다 그 고의적으로 일으켰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 얘네들은 내수 시장은 살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인구 대비 이런 걸 다 보세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좀 그 외교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까을에서 약간 을로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왜냐면은 아무리 참 밉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진짜 어떤 혐한 기류를 계속 퍼뜨리면은, 지금 뭐 동대문 시장 가보니까 지금 뭐 빈 옷가게가 텅텅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과거처럼 안 산다 이거죠. 뭐 혐한 시위, 그 사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드는 솔직히 제가 100% 말씀드리면은, 사드에 관한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고요. 오히려 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일본의 어떤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또 봐야 되고요.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저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세,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막강한 그런 힘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누가 그러면 뺏기길 원하겠나요, 그 자리를. 근데 한국에도 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앞잡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뭐 정당 활동도 하는 걸로 보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다 할 때냐 알아야겠다.
아무튼 읽어드리는데 이게 참 일본도 2%밖에 안 되는데 그 일본이 무역 강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그러지만 여기 일본은 완전 그냥 뭐 해상 무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지금 뭐 떠들썩한데 이거 잠깐 과거 얘기하면은 과거에 자 얼마나 그 비단길 그 실크로드라 그러죠. 그 뭐 신라 특히 이제 신라가 그랬고 백제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비단이 중국이 따라가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서구에서 상당히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일본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일본에서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고 자신들과 무역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 한국의 상황과 좀 많이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되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뭐 도자기 만들면 도자기쟁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장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찬란한 문명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다 일본으로 넘어가 갖고 뭐 진짜 뭐 차이나 하면은 일본 자기를 막 쳐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자들을 너무 진짜 그 멸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자기 인생을 저 허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극공감을 한 거죠.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이다. 그 뭐 진짜 쓸모없는 것들 너무 많이 배워갖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나와서 쓰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저는 아주 그 기본적인 거 빼고는요.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학벌 위주 그런 진짜 어떤 뭐 정경유착이나 해먹는 놈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 사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망국의 길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그런 디파퓰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사망을 할까? 지금 공기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 제가 컨퍼런스를 괜히 연 게 아니고요. 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그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글로벌 엘리트들한테 타겟팅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참 이렇게 간을 이제 배 밖으로 내놓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 엘리트들한테 너무 손을 벌린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놈들은 기고만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떤 나라가 자국민을 우선으로 챙기지 다른 나라가 어렵다고 그래서 뭐 필요도 없는 물건을 뭐 수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런 내수 시장이 망가졌는데 그 수입을 해갖고 그것들을 풀어준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주한미군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이제 결부가 돼 있지만 첫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정부는 자국민 안전 보호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이 싫어서 다 떠나면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미국 땅이 되는 거죠. 이런 나라는 그 뭐 왜 존재하겠어요? 다 그 보안도 진짜 뭐 믿을 수 없고 뭐 세월호 같은 게 맨날 터지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이거 불안해 갖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원전이 터진 나라 그 순서를 쭉 보면 어디서 제일 먼저 터졌어요? 그 원전의 개수대로 터진 거예요. 원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은 이제 한국인 차례가 거의 저는 상당히 지금 아니 세상에 고리 원전 보면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핵 마피아가 자기들은 돈을 얼마든지 떵떵 그 몇 명의 소수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먹여 살리자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파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대학에서는 뭐 교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휴먼 라이트이 있는데 무슨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욕심을 채워주고자 뭐 존재하듯이 지금 MB가 해먹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지금 경제로 풀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행복했을까? 근데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밝혀 뭐 어떤 뭐 법원에서 명확한 규명 뭐 물론 이제 밝혀진 게 상당하지만서도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더 제가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저 보면은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 탓에 함께 경기가 급강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시가가 타격 이게 그 수출 수입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나빠지는데 꼭 중국만 나빠질까요? 자,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
내수 시장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IMF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IMF는 솔직히 뭐 글로벌 금융가들이 다 장난친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자급자족 얘기하면 뭐 그냥 원시인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최소한 우리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어떤 좀 저 아주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프리에너지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좀 알아낸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같이 공유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너무나도 쉽고 많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알아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한국 독자들이 2장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할 것은 7장이다. 이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우리는 2000년부터 정보기술 버블, 자산시장 버블 등이 차례로 터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거 그렇죠. IT 버블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이제 데미지가 왔죠. 나는 이 장에서 1년의 버블 붕괴 과정에서 중국이 왜 마지막으로 터질 가장 극심한 버블인지 설명했다. 나는 역사상 주요 버블이 모두 연구했고 이 버블의 상당수를 5장에서 소개했다. 정부와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버블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향이 책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과 앞으로 나타날 기회들이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인구 통계학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24년 전에 미국 경제가 2007년쯤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제가 너무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불을 더 축적을 하고 그 경기가 호황이를 꼬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맞아 들어갔죠. 뭡니까? 하지만 일본 경제는 미국보다 앞서 1990년대 초중반 사이에 정점에 도달했고, 유럽은 2014년부터 인구 구조 추이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중국마저 인구 구조가 고점에 도달했던 2025년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많은 국가들이 인구 구조적 절벽을 맞아 정부 부양책의 효과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 모든 곡선이, 이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참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확실히 저 딱 와닿는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세대라고 있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경기도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러다 인구가 어느 순간 딱 떨어지면은 경기가 급감하는 게 딱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임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뭐 약간 젠더를 이용해서 뭐 남자가 남자를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면서 아이를 기피하는 그런 게 이제 만연해 있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뭐 정상적인 그 성인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이제 낳는 것을 피하는 것도 피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런 그 인구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뭐 입양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제가 섹스 로봇과 그 미투 운동이라고 한 것은, 자꾸 이런 여러분들 퍼거슨 사태에 그 조지 소로스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갖고 그런 흑백 간의 갈등을 부추겼을까? 왜? 그리고 참 여러분들 읽는 책들 중에 가짜가 많아요. 근데 미안한데 제가 그 작가들한테 뭐라고 하기 뭐하지만서도, 아니 어떻게 조지 소로스가 나치들의 피해를 그거를 피해 갖고 도망 다녔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 사람은 나치 친일 대원이었고요.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그런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참 그 두꺼운 책을 써갖고 비싸게 돈 받아 먹는 그 정확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이것이 맞나 좀 검증 과정을,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카피를 한 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어디서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걸 카더라를 보고 와서 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카더라를 갖고 와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은 좀 더 한번 지켜봤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대규모 부채를 재조정하는데 실패하고 끝없이 양적 완화를 퍼부어, 이거 저 턴오프 TV 볼륨 1부터 제가 양적 완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미래에 이만큼의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면 이 돈의 그런 지금 어떤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신자유주의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 국가의 개입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자유시장 논리하고 맞지가 않게 된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계속 비난을 합니다. 식물 경제, 심지어는 식물 경제라 그러네. 참 어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건데, 빠지게 됐는지 살펴볼 것이다. 양적 완화는 단기적인 위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기간 동안만 써야 하며, 이거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것은 벌써 얘네들이 긴밀하게 그 경제를 망치자라는 그런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가 이렇게 뭐저그 엔화를 그렇게 엔저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에이, 미국에서도 뭐 옛날에 달러 그 참 이런 애들 장난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이런 흑심이 보여요. 흑심이 이 자식들이 경제를 망치고 어떤 그 인류의 그런 대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장난질이 이제 통하냐 이거죠. 지금 뭐 다 개인 금융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FRB가 미 중앙은행이 그 뭐 예전처럼 뭐 몰라갖고 정보의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무지해갖고 뭐 몰라서 지금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런 심지어는 뭐 연준에서 돈 빼돌려갖고 이런 게 지금 뭐 국회에서 뭐 어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슨 에이고 참. 유럽은 2012년 초반에 이루어진 대규모 양적 완화 구조 조정이 결국 실패해.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2년 중반에 침체에 빠졌다. 유럽은 이미 거대한 부채 더미와 1998년 출범한 공동 통화 유로화로 인한 불경영으로 큰 공경에 처해 있어 인구 구조적 추세가 하락세로 역전될 때 어떤 상황을 헤쳐나갈지 의문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원월드 거버먼트 단일 정부 수립 이런 것들을 왜 제가 경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로 통화를 보자 그러면은 유럽 국가들이 참 처음에는 서로 경제가 힘들 때 뭐 단일 통화를 쓰면서 도와주고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한 국가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나불나라 해버리게 돼요. 그 유로화는 깨지는 거지. 나는 탈퇴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것도 어떤 그 모든 돈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신용. 그 신용 없는 돈을 누가 그러면 북한 돈이 그러면 영을 막 수억 개 붙인 다음에 이게 가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누가 씁니까? 국가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왜 있나? 그 돈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유로에서 막 탈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아주 그냥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돈을 누가 믿을 수 있나? 언제 이거 또 국가 부도 사태가 오나? 예?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이거 이 책에서 나온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2018년도 이거 있고 제가 아는 사장님들도 지금 양적 완화 양털깎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지금 이게 뭔가 자꾸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막 들썩이고 얘기 나오고 한 번 올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그냥 어린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게? 참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빚을 지신 분들은 빨리 갚아 나가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팁을 드리자 그러면은 아주 작은 돈이라도 이제 명목화폐가 아닌 또 다른 뭐 그것이 뭐 희귀 금속이 됐다 어쨌든 간에 뭐 금도 좋고요. 아주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라. 뭐 금반지를 하나 하든 뭐 목걸이를 하나 하든 하고 있으면, 근데 이게 좀 어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디자인하는데 이게 금액이 이제 세금 비용 이렇게 안 들어가고 좀 그게 되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그 페이퍼머니 말고 또 다른 그 부동산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위험할 것이다. 이 사람도 그렇게 정확하게 내다봅니다. 이게 이거 정확하게 내다본다. 하여튼 좀 많은 말을 해요. 하여튼 부동산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산층 가구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시작돼 1980년대 이후 거대한 베이비부머들이 등장으로 폭등세를 맞은 전 세계 부동산 버블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요즘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주택 구매자들보다 사망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낸다. 선진국에서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보다 인구수가 더 작은 세대가 뒤따라 등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순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0이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충격에 좀 휩싸여야지 정상입니다. 0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거나 잘해야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참 이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1990년대 60% 폭락한 뒤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라.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임대를 위해 집을 사는 모노폴리 게임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인데 인구가 주는데 자꾸 그 살집만 이렇게 계속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도쿄 인근에 가면은 빈집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뭐라 그럴까요? 조미 먹듯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 과잉이 되면은 그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주 그냥 노른자 땅에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 책을 2018년 이거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을 쓰신 분 많지. 글쎄요, 저는 동반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회복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진 정부 부양책의 결과이며 이는 또 다른 버블일 뿐이다. 이 또 다른 버블이라는 것은 버블이 뭡니까? 터지라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암시로 주는 거죠. 이것은 4장에서는 유례없는 부채 버블, 5장에서는 부채 버블과 금융 버블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는 수백 년 동안 등장한 주요한 모든 버블들을 연구했는데 그 버블들이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추세가 호의적으로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추세에 기대며 투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 일찍 퇴직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제 근데 이게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찍 퇴직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들이 일자리 지금 잡리스 일을 못 구하고 있는데 기존 세대가 계속 이 일자리에서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래 남으려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됐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이분이 다루지 못했지만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이렇게 이게 피들이 수혈되면서 또 뭐라 그럴까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할 것도 막막하고 프랜차이즈를 하자니 너무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최대한 직장에 오래 머물려는 기성세대들 때문에 이런 갈등이 또 생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버블은 내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버블 중에서 가장 거대하다. 우리가 지금 중국 옆에 붙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의존도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오로지 대규모 과잉 건설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선진국의 그 어떤 버블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다. 중국은 앞으로 터질 마지막 거대한 버블이 될 것이다. 버블이 커질 때 아래를 조심하라. 모든 버블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모든 버블은 처음 버블이 시작됐던 지점 혹은 그 아래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 끝없는 추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수십 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엄청 대혼란의 시기가 온다면 한국에서 그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반토막 나고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제가 여태까지 처음에 턴오프힐 TV가 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자급자족. 왜 자꾸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국적 기업들한테 의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도 농사를 짓는 거를 모른다. 뭐든지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갖고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올 거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얘네들이 기니피그식으로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데 GMO 쌀이라든가 기타 등등 몸에 해로운 것들도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참 이거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지 안 당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참 지금 미투 운동이니 유투 운동이니 남자들은 전부 나쁜 새끼들이야.
여자들은 남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이러면서 무슨 운동이 자꾸 확산이 되는데 전 좀 걱정이 돼요. 과거 여러분들 사무라이들 보면은 무슨 여성들 그 뒤에 뭐 저 기모노 같은 옷에 뭐 이렇게 뭐 보따리 같은 거 싸놓은 게 뭐 길거 좀 해갖고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비웃었는데 인구가 심리를 가도 한 명을 못 볼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재난 상태가 아니라 그냥 폭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유지하려는 그런 자구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은 되게 뭐 물론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강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것이다. 아이고 참 이게 상당히 책이 두꺼워서 좀 많이 설명드려야 되고 저 그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참 저 걱정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될까?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되돌아가는 그리고 6장에서 상품 가격에 대해 논할 것이다. 아,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때 중국과 신흥국이 상품 시장을 구원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신흥국 증시는 2011년 4월 이후 중국 증시는 2010년 2월부터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는 무엇인가가 잘못됐을 때 알려주는 또 다른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나는 상품 가격이 30년마다 고점을 쳤고 마지막으로 2008년 중반에 고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을 수출하는 신흥국의 경제 역시 하강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왜 상품 가격이 신흥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말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실적에서 엄청난 규모의 중국 부동산 버블이 점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뭐 그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뭐 안 받겠다고 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난리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어떤 한 지점에서 이렇게 그 순환이 안 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 이 서비스 산업만 의존해서는 안 됐다. 과거처럼 1차 산업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1차 산업이야말로 정말 그 모든 뭡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 그 눈독 들이고 있는 데가 1차 산업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4차 산업 혁명으로 돌려놓고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4차 산업 뭐가 필요해요? 그 자동차 그 자율주행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에 관련된 운수업자들은 전부 망하는 거예요. 다 로봇가 해버리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티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패티는 그 저 맥도날드에서 뭐 고기를 굽는 패티 그 기계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게 이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점점 어떤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마당에 무슨 자꾸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 이럴 때 빨리 1차 산업혁명에 눈을 돌려야죠. 그게 더 현명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 사실상 이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8장과 9장에서 이러한 불가피한 불황 속에서 번영하기 위한 전략들, 투자자들과 기업, 정부가 환경에 도전한 가장 생산적인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부채 위기를 더 많은 부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이게 바로 아까 양정화나 얘기고요. 베이붐 시대의 나이들이 들어갈수록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다면 내 조언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 닥칠 불가피한 상황과 위기 특히 지금으로부터 2019년 요거 여러분들 참 이거 저 개인이 생애 주기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게 30일 때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30세부터 뭐 거의 끝나는 시기가 뭐 60세 이전 뭐 53세 요때 다 이제 뭐 집을 구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뭐 이렇게 어떤 크루즈 여행이나 이제 자기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집의 구매 니드가 필요한 요 나이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경제의 어떤 탄력적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계속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820년, 2012년 영국의 인구 이민자 수 법적인 승인을 얻은 이민자가 불법적이 있었고 1800년대 말을 돌아보면 이민자 수가 연도별로 일정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자 수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솔직히 그 나라가 그 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 빠져나가요. 예,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지금 뭐 이민자들 막 이렇게 어떤 뭐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제가 어렵고 어떤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면은 분노의 포동가 무슨 그 미국의 무슨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고 또 모이고 하는 그런 건데 요것이 어떨 때 지금 경제 활성화가 되고 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인구와도 상당히 밀접하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 아니 뭡니까 그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겹치게 돼요. 인구가 계속 뭐 빠져나가고 어떤 그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제 뭐 잠깐 요까지 다뤄봤고요. 제가 이거 지금 아이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이 책을 조금 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앞에 좀 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도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은 상당히 이해가 더 가실 분들 가실 것이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들고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따가 저녁이나 좀 한가할 때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움직이면서 하느라 제가 빨리빨리 녹화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못했는데 그때 되면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턴오프 TV였습니다.